안녕하세요. 전 시간 이어서 이제 동명사 관련해서 또 문장 전환하는 방법 이제 그거 또 공부하기로 해요. 저 간단하게 끝내기로 하고 그리고 바로 분사로 이어질 테니까 그냥 개괄적인 것만 이해를 하세요.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다만 이제 혹시 나올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풀어내려면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와 시제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나오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를 이제 복문. 자, 여기가 종속절, 여기가 주절, 여기가 종속절. 이랬던 복문을 단문으로 바꿔라. 그럴 때 부정사에서는 약간 예외가 있었지만 이제 동명사부터는 그런 예외는 없어요. 주자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장의 주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속절을 주어 동사와 접속사가 없어지는 구의 형태로만 바꿔주면 아랫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단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문을 단문으로 이제 고치는데 여기서도 종속절의 동사를 이제 ing로 바꾸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명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어쩔 때는 이 종속절을 동명사로 바꾸는 거냐? 어쩔 때 바꾸냐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종속 접속사 중에 because 이런 건 부사절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이건 부사기 때문에 동명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동명사는 명사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관련이 돼요. 뭔 얘기냐면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란 뜻에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because와 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 바로 이거 because of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because와 because of는 뜻이 같잖아요. 뭐뭐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접속사고 이건 전치사죠. 그러면 뜻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바꿔 썼죠. 그래서 그때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되지만 요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문장이 올 수는 없잖아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와야죠. 자, 요때 because에 집중하세요.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할 때 요 동사 있죠? 요 동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써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전 시간에도 했지만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려면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되죠? 이게 바로 동명사. 그리고 동사 뒤에 쭉 붙은 건 쭉 따라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간단하게 뜻 변화 없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 동명사를 사용한 대표적 문장 전환이 바로 이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로 바꾸는 순간 동명사로 접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일 쉬운 경우가 이 경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종속절의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고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종속절의 주어 처리하는 거. 자, 다음 주절의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도 있지만 과거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속절의 동사를 무조건 ing로만 바꿔버리면 현재인지 과거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명사의 형태 이거 말고 한 가지 형태가 또 있어요. 그 형태를 우리가 배우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위한 거니까 요걸 동명사의 시제라고 부르고 딱 두 개. 근데 이게 부정사에서 배운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명사의 시제. 동명사의 시제라는 건 종속절의 동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가닥은 잡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사에서 똑같이 한번 배웠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다만 이제 동명사니까 ing를 붙인다 요 차이만 있는 것 뿐이고. 자, 이렇게 이제 큰 가닥이 잡혔죠? 그러면 부정사에서 배웠던 거 한번 또 해봐요. 이제 의미상 주어부터. 만약에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다. 그러면 생략하겠죠? 그럼 문장들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르다. 그러면 써줘야죠? 그걸 어떻게 쓰냐? 그걸 이제 여기다 배울 거고. 그 다음, 종속절의 시제를 처리할 때 주절이 현재라고 가정을 하고 종속절이 현재다. 그러면 시제가 같죠. 부정사랑 똑같이. 이런 게 단순형. 그래서 그냥 바로 요 단어에 ing 붙이면 끝이에요. 해서 단순형. 근데 종속절이 만약에 과거였다고 해요. 그러면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죠. 그때 완료형. 똑같잖아요. 동명사의 시제 역시 단순형과 완료형. 부정사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자, 먼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처리할 때는 똑같이 해요. 주절의 주어랑 비교해요. 주절의 주어와 비교를 해서 첫 번째, 같을 때 생략, 다를 때 써줘야죠. 근데 어디다가 쓰냐면 동명사의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 앞에, 동명사 앞에 쓰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세요. 어떻게 쓰냐면 종속절의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구별을 하고 사람 사물, 사람일 때 I, he, she 이렇게 인칭 대명사냐 그냥 일반적인 뭐 boy, girl 이런 식의 일반적인 명사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차례대로 사람인데 인칭 대명사다. 그러면 동명사 앞에 소유격 my, your, his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소유격이요, 소유격. 자, 이거 명심하고. 만약에 girl, boy 이런 식으로 명사다. 그러면 소유격으로 써도 되고 그런데 사람 명사를 소유격으로 쓸 때는 단어 끝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 거거든요.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단어 그대로 써줘도 돼요. 이렇게. 자, 다음 사물이다. 그냥 단어 그대로 쓰면 돼요. 동명사 바로 앞에 사물 주어를 사람 아니면 다 사물이잖아요. 물건. 그걸 그냥 단어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로 이제 인칭 대명사 할 때가 많겠지만 일반인 주어라는 거 있죠. 그 의미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we, they 이런 거, people 이런 거 만약에 일반인이 주어다. 다르지만 일반인이 주어일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 할 때가 많으니까 소유격으로 써도 되고요. 생략을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끝이에요. 자, 다음 종속절의 동사를 이제 동명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동명사의 시제라고 하는데 먼저 형태부터예요. 만약에 단순형을 쓰는 경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종속절의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완료형을 쓰는 경우라면 완료 그러면 have pp죠. 그걸 동명사로 만들어. 그래서 have에다 ing를 붙여요. having pp. 다시 한번. 단순형의 경우가 적용이 된다면 종속절의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완료형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종속절의 동사를 바로 여기 pp 자리에 넣어주면 돼. 앞에 having을 써주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부정사와 똑같아요. 어쩔 때 단순형을 쓰냐? 이럴 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같을 때. 여러 번 했던 얘기라서 뺐는데 다시요. 종속절의 동사를 동명사로 바꿀 때
종속절의 동사를 주절의 시제와 비교해야죠. 비교를 해서 같으면 단순형 이렇게.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쉽게 하자면 완료형을 쓰는 경우를 적용을 시켜서 완료형을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될 때만 완료형을 쓰고 나머지 경우는 다 단순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부정사와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집중해요. 부정사와 똑같아요.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시제 과거일 때, 한시제 과거일 때 그걸 바로 having pp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단순형.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쪽에 이제 동명사가 나왔다고 해요. 단순형이 나왔을 경우, 완료형이 나왔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한다 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장의 시제가 과거였다고 해요. 근데 뒤를 보니까 동명사인데 단순형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애초에 종속절에서 과거의 뜻이었겠구나. 이렇게. 근데 앞에 문장의 시제는 과거인데 동명사인데 완료형을 썼잖아요. having pp. 그러면 have에는 뜻이 없고 여기 이하가 원래는 이것보단 한시제 과거였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과거보다 한시제 과거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내용이 과거 완료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ing 앞에 ing, having 바로 앞에 my 이런 소유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 단어랑 이 단어 또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애초에 주어 동사였겠구나. 이렇게. 여기 my 이게 바로 지금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만약에 ing 앞에 my son 내 아들 명사 my son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my son과 이 단어가 주어 동사였겠구나. 이렇게. 또는 my son과 바로 pp가 주어 동사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런 좀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관련이 나오면 어차피 객관식 문제니까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니까 선택지를 보고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그 문장 전하는 예문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동명사예요. 그게 이제 100페이지에 쭉 있고 이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참고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단원 바꿔서 이제 103페이지 분사. 이 분사 부분에서 바로 뭘 배우냐면 이제 분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사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뭘 배우냐면 현재 분사와 ing 과거 분사 구별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법 문제로도 나오고 또 독해할 때도 또 해석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간단해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요거 기억해 두고 그러면 몇 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형용사는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용법 구별을 먼저 해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할 때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보어로 쓰일 때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명사 수식 아니면 보어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이제 분사라는 걸 제대로 이제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분사는 곧 형용사와 같은 역할인데 형용사는 역할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역할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배워요. 정관사 덜을 쓰고 바로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만약에 명사가 왔다? 그럼 그냥 평범한 표현인데 형용사가 오고 딱 끝이 나버리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렇게 두 단어만 갖고도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요걸 기억해둬요.
그러면 지금 분사를 배우고 있는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거 두 가지에다가 간단한 요거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기 형용사 자리에 바로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가 와도 명사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따져야 되는데 대부분 복수명사의 뜻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꼭 복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수 또는 추상명사의 뜻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고, 어쨌거나 명사 역할이 가능하다. 더 다음에 형용사, 더 다음에 현재 분사, 더 다음에 과거 분사만 나와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독해하다 보면 틈틈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몇 번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끝난 거로 하고 다시 분사, 형용사는 같은 거니까 이제 분사는 결론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인다까지 됐죠? 자, 다음. 지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 할 건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으세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고 과거 분사는 동사 3단 변화의 마지막 거 pp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동사를 변형시킨 거고 이것도 동사를 변형을 시킨 거니까 분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똑같이.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이렇게 한 단어일 때도 있지만 동사의 성질 때문에 동사 이하에 쭉 뭔가가 이렇게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단어일 때도 있지만 길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자,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특별한 건 없지만 만약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럴 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한 단어짜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다시 말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요. 명사 앞에서 수식. 그런데 동사의 성질 때문에 길어졌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관련 어구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길어질 경우에. 이 길어진다는 말은 바로 요것 때문에 동사로서의 성질 때문에 길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한 단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아까 그 슬리핑 걸, 스위밍 보이 이런 것처럼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면 되는데 길어지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짧으면 앞에서,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고,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라면 동사 원형에 ed를 붙였을 거고, 불규칙 변화라면 이제 별도로 암기를 해야겠죠. 뭐 write, wrote, written 이런 거, sing, sang, sung 이런 거. 그러면 현재 분사는 뜻이 뭐고 과거 분사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는 문제를 풀어낼 거 아니에요. 자, 현재 분사는 이 뜻이에요. 진행의 뜻이거나 능동태, 수동태 할 때 능동의 뜻이에요. 근데 과거 분사는 완료의 뜻이거나 능동태, 수동태 할 때 수동의 뜻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서 진행의 뜻이거나 완료의 뜻일 때는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고요.
능동의 뜻이냐 수동의 뜻이냐는 문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몇 번 연습을 할 거니까 이대로 해보세요. 능동의 뜻이란 얘기는 관련되는 명사와 주어 동사의 관계란 뜻이고요. 수동의 뜻이란 얘기는 잘 생각해봐요. 그가 편지를 썼다. He wrote, 썼다. 근데 쓴 게 누구냐면 그가 쓴 거잖아요. 그가 썼다. 그럼 이런 걸 주어 동사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능동으로 쓰잖아요. 그냥 그는 편지를 썼다. 이럴 때 그는 썼다. 이런 게 능동이죠. 이런 게 주어 동사 관계. 주어 동사 관계를 능동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썼다. 뭘 썼냐면 편지를. 그는 편지를 썼다. 삼형식이죠. write의 목적어가 letter죠. 근데 편지를 주어 자리에 쓰면 수동태로 고쳐서 wrote를 수동태로 써야죠. be 과거니까 was written 이렇게. 그러면 write를 수동태로 쓰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어였던 게 주어 자리로 나가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write과 he는 주어 동사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능동으로 쓰지만 write와 letter는 애초에 동사 목적어 관계였죠. 근데 목적어 주어가 되면 이 wrote를 be written 과거분사를 사용해서 써야죠. 그래서 write과 편지가 동사 목적어 관계인데 요건 이렇게 쓰면 수동태가 되잖아. 그래서 수동관계라는 건 바로 동사 목적어 관계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동사 목적어 관계다. 편지를 쓴다. 그가 썼다. 다시 한번 어떤 명사와 동사 간의 내용상 관계를 따져줄 때 주어 동사 관계다. 그러면 주어는 해석 이렇게 하잖아요. 느는 이가. 다음 동사 목적어 관계다. 그럼 목적어는 을. 그리고 가끔은 에게. 이렇게 해석되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해석을 해봤더니 말이 돼. 지금처럼 편지를 쓴다. 근데 글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편지하고 write의 관계는 편지가 쓴다가 아니라 편지를 쓴다잖아요. 그러면 편지와 write의 관계는 수동관계구나.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따져보라고. 그 남자가 쓰는 거죠. 그러면 그가 쓴다. 그가 쓴다. 글을 쓴다. 글을 쓴다는 말이 안 되죠. 그 남자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가 쓴다. 그가 쓴다. 말이 되죠. 이런 걸 주어 동사 관계라고 한다. 요걸 잘 이해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방법. 예문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설명을 잘 들으면서 하고요. 나중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 또 답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방법. 그냥 여기다 쓰기로 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용법을 구별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서의 용법을 구별하라고.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건지 보어로 쓰이는 건지 이렇게. 다시 보어는 다시 두 개로 나눠요.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로 쓰이는 건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건지 이렇게 셋 중 하나를 구별을 해요. 근데 왜 구별을 하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구별을 해야 관련된 단어가 나와요. 뭔 얘기냐면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를 설명해 줄 거고요. 주격 보어로 쓰였다면 주어를 설명해 줄 거고 명사를 수식한다면 이 명사와 내용상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러면 그 명사와 관계를 따져주고 주격 보어로 쓰였으면 주어랑 관계를 따져주는데 주어도 결론은 명사 아니면 대명사잖아요.
목적격보어로 쓰였으면 목적어랑 관계를 따져줘야 되는데 목적어도 결론은 명사 아니면 대명사죠. 그래서 용법을 구별을 하면서 관련된 명사나 대명사를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관련된 내용상 관련된 명사나 대명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용법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을 했죠? 다음 두 번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고치라는 동사가 주어지겠죠.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사를 이렇게 고칠 거냐 이렇게 고칠 거냐가 이제 문제일 테니까, 그러면 그 주어진 동사의 뜻을 지금 연습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뜻을 외워요. 우리가 약간 헷갈리게 외우고 또 얼버무려서 외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뜻을 정확하게 외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의 뜻만 제대로 안다면 요건 뭐 단계라고 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련된 용법을 구별하면서 관련된 명사를 찾았죠. 동사의 뜻을 확인을 했죠. 그러면 바로 이 명사와 이 동사의 뜻을 요거 주어 동사 관계냐 동사 목적 관계냐, 느는 이가, 을을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요. 이거냐 이거냐를 따져줘. 그걸 이렇게 불러. 내용 관계를 따져줘요. 찾아놓은 명사 대명사와 요 동사 간의 내용 관계를 따져. 다시 주어 동사 관계인지 동사 목적 관계인지 내용 관계를 따져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라면 이런 게 능동 관계죠. 그러면 여기 동사에 ing 붙이면 답이에요. 동사 원형에 ing. 이게 바로 현재 분사. 능동의 뜻이면 현재 분사. 만약에 이 명사와 동사를 해석을 해봤더니 목적어 동사, 동사 목적 관계였다. 그럼 이런 걸 수동 관계라고 그랬죠. 수동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로 쓰면 정답이에요. 자, 이게 끝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법을 구별할 줄 모르거나 동사의 뜻을 부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건 뭐 적용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용법 구별하는 연습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명사를 정확하게 찾아줄 줄 알아야 되고, 동사의 뜻을 잘 모르는 거라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책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동사의 뜻 정확하게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따지는 연습을 계속 해주면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어 줄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분사는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최소한의 정도만 하는 거니까 요까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둔 다음에 책을 보면서 조금씩 더 연습을 하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대충 해석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재미있는 경기 또는 흥분되는 경기를 보고 열광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대충. 자, 한 문장 더. 자, 이렇게. 자, 하나 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제 분사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이렇게 동사를 주어준 상태에서 알맞은 형태로 고쳐라.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 분사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차례대로 먼저 용법 구별하라고 그랬죠? 자, 해봐요. 이 자리는 바로 앞
앞과 뒤를 봤더니 아예 명사는 안 보이죠. 그럼 무조건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 자리구나. 이렇게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격 보호라는 걸 찾아냈죠. 그러면 주어랑 관련이 있겠지. 그러면 이 단어는 바로 이 주어 I와 관계를 따져야 돼요. 자, 다음. 뒤를 보니까 또 여기에 괄호 쳐져서 변형시키라고 나왔죠. 더가 나오면 뒤에 명사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명사인데 그럼 이 단어는 역할이 명사를 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용법이 명사 수식이구나. 그러면 게임이라는 명사랑 내용상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이 단어는 게임과 관련을 따져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excite고 이것도 excite지만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이 단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이 단어는 주격 보호로 쓰였으니까 주격 보호로 쓰인 건 주어랑 관계를 따져줘야 되고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면 명사랑 관계를 따져줘야지. 그래서 용법 구별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excite하고 이제 게임이라는 명사 수식이니까 게임하고 관계를 따져주면 되죠. 여기 앞에 있는 excite는 I하고 관계 따져주면 되죠. 자, 두 번째, he가 주어, had가 동사, his watch가 주어랑 뜻 다르니까 목적어. 근데 이 자리에 딱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적격 보호겠지. 목적어 뒷자리는 목적격 보호.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여기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목적어도 곧 명사니까 바로 목적어 his watch 이 단어랑 repair의 관계를 따져서 답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하나 더 마지막. 지금 용법 구별하는 연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she가 주어, 동사, 목적어, carry the bag 그 중에 carry 목적격 보호. 그러면 또 힘하고 관계를 따져줘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나 봐요. 용법 구별을 하면서 관련된 명사나 대명사를 찾아줬어요. 그 다음 동사의 뜻을 확인을 해야죠. 이제 확인을 해봐요. carry는 운반하다라는 뜻이고요. repair, 고치다, 수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excit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excite 뜻이 뭐냐면 흥분하다냐 흥분시키다냐를 알아야 돼요. 이걸 만약에 헷갈리고 해버리면 답이 거꾸로 나와요. excite는 흥분하다라는 뜻은 없고요. 흥분시키다. 열광하다라는 뜻은 없고 열광시키다.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뜻을 헷갈려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외우다 보면 이렇게 내용 위주로 외우지 이 뒤처리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못 쓰게 돼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에 좀 신경을 써서 시키다냐 하다냐 이런 걸 좀 잘 처리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excite는 흥분시키다예요. 흥분하다가 아니고 열광시키다예요. 열광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이제 마지막 내용 관계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주어 동사의 내용이 맞냐? 동사 목적어의 내용이 맞냐? 아까 주어 동사라면 느는 이가고 목적어라면 을을 붙여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요. 자, 이제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repair는 watch는 시계, repair는 수선하다. 해봐요. 주어 동사로 해석해보면 시계가 수선한다. 동사 목적으로 해석해보면 시계를 수선한다. 딱 드러나죠? 다시 봐요. 시계가 수선한다. 시계를 수선한다. 요게 맞죠? 이런 걸 수동관계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PP. 과거분사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repaired.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답 찾는 거야. 자, 이제 해석 마무리. He had his watch repaired. 그는 시계가 고쳐지도록 시켰다. 시계를 수선시켰다. 이렇게. 자, 이제 첫 번째 줄 두 표현. 근데 동사가 excite가 같으니까 같이 처리해봐요. 나가 있고 게임이 있고 excite가 있으니까 나하고 excite하고 게임,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excite의 원뜻은 이거기 때문에 뭐가 뭐를 흥분시키는 건지를 따져봐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뭐가 뭐를 흥분시키냐? 내가 경기를 흥분시킨다. 좀 이상하죠? 경기가 나를 또는 관중을 흥분시킨다.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죠? 경기가 나를 열광시킨다. 이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얘기죠?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경기장 가서 보거나 어떤 경기가 막 흥분이 되면 정말 재미있으면 경기가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관중들 또는 나를 열광시키는 거잖아요. 경기가 열광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기랑 excite가 바로 주어 동사 관계. 여기 경기와 excite가 바로 주어 동사 관계 해서 답은 exciting. 주어 동사 관계면 ing 붙이는 거니까. 근데 내가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흥분시키는 거죠. 나를 열광시키는 거죠. 어떤 경기가 나를 열광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excite와 나는 동사 목적어 관계 해서 답은 excited. 이렇게 정답이에요. I was excited to watch the exciting game. 나는 그 열광적인 경기를 보고 흥분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반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103페이지 보면 그 맨 위에 3번에 분사라고 나오고 1번에 기본 용법에서 나오고 2번 한정적 용법에서 예문들이 나오니까 잘 보는데 그 한정적 용법이 바로 이거예요. 명사 수식하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짧을 때는 앞에서 수식,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 해서 밑에 나오니까 연습하고 3번 서술적 용법. 그게 이거예요. 보어로 쓰이는 걸 설명해 준다라고 하니까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밑에 예문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넘기세요. 104페이지. 요거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반대로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으면 답이 거꾸로 나와요. 그래서 뜻 조심하라고 104페이지 맨 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뜻을 적어놨으니까 단어를 적어놨으니까 뜻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이라고 수고로 외워야 되는 거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암기하고 그 밑에 이제 구별하는 방법 설명 나왔죠? 그리고 예문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지금 세 문장을 예문으로 들어놓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끝냈고 세 번째를 남겨놨잖아요. 자, 요 세 번째 문장이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부정사 2시간 전 정도에 부정사 할 때 원형 부정사 부분 하면서 5형식 문장 하면서 정리해 준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분사를 배웠잖아요. 분사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배운 거하고 부정사에서 배운 것을 종합을 해야 이 문제가 풀려요. 뭔 말인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사랑 분사가 완전히 맞물려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 문장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처음 두 문장은 이해했다고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영어에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안 나간 상태니까 앞에 나온 것도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뒤에 또 뭔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그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막 답답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란 얘기예요, 진도를. 그래서 첫 번째는 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끝까지를 쫙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잡히니까 뭐는 언제 배우고 뭐는 언제 배우고 뭐는 어디서 배우고 이렇게 대충 윤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종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랬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목적어랑 관계를 따져서 능동수동 따져서 답 처리한다. 지금 이제 배웠죠? 그 다음 캐리는 뜻이 운반하다 라고 했죠? 그럼 이제 힘하고 관계를 따져야죠? 근데 뒤를 보니까 가방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넣어서 하면 돼요. 힘하고 캐리의 관계를 따졌어.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가 운반한다. 그를 운반한다. 어떤 게 맞는가 잘 생각해봐요. 캐리 뒤에 맥이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참고로 해서 그가 운반한다. 그를 운반한다. 그를 운반한다. 말이 안 되죠? 그가 운반하는 거지. 그가 가방을 운반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단어랑 이 단어는 그가 운반하는 거니까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래,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죠. 해서 주어, 동사니까 능동관계구나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답이 ing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carrying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제대로 했지만 뭔 얘기냐면 지금까지 따진 게 맞아요. 주어, 동사 관계가 맞아. 근데 요걸 쓰려다 보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는 조심하라고. 문장의 동사를 보세요. 이게 바로 사역동사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게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이제 동영상 한번 돌려가지고 보세요. 원형 부정사의 마지막 시간 정도에 둘째 시간에 원형 부정사 하면서 오형식 문장 하면서 사역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못 쓰고 투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쓰는데 그때 동사 원형은 목적어랑 주어 동사 관계다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의미상 주어 얘기하면서도 했죠. 바로 사역동사가 있을 때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내용 관계를 따졌는데 주어 동사 관계였다. 그러면 ing 쓰면 안 되지. 바로 동사 원형이 정답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분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 줘야 전체적인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그 가방을 운반하도록. 이거 에게라고 해석했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운반하는 거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가방을 운반하도록. 그러면 그가 가방을 운반하는 거. 그가 운반하는 거 맞죠? 그녀는 그에게 가방을 운반하도록 시켰다. 완벽한 사역동사 맞죠? 그래서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랑 요 단어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 동사 원형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또 돌아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요 문장을 체크를 해뒀다가 진도를 쭉 나가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동사 단원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준동사를 한 번 더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분사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준동사 마지막 분사구문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분사구문 이어서 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